푸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3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갑신정변의 추진과 갑신정변 이후에 한반도를 둘러싼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모군란이 일어났으나 청나라 군대가 개입되면서 실패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뒤에 청나라는 조선의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것을 강요를 해서 조선을 아예 자신들의 속방, 식민지처럼 보호국처럼 만들려고 하죠. 민씨정권은 다시 부활을 했으나 청나라에게 친청 4대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후에도 고종은 나름 개화 정책을 재추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는 급진 개화파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죠. 박영효 같은 사람은 외무와문 산하에 방문국을 설치해서 신문 한성순보를 발행하면서 개화 정책을 널리 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화 정책 추진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바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죠. 청나라에서 그 파견됐던 고문들이 있죠. 외교 고문이었던 마젠창, 마건상, 그 다음에 군사 고문이었던 위안스카이, 원세계, 그리고 독일인 외교 고문 멜렌도르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청나라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청나라 사람들이 있고 청나라의 외교관으로서 조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조선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두고 개화 정책을 이제 슬슬 방해까지 합니다. 자신들 입장에서는 조선은 이제 자신들이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속방화, 속방. 쉽게 말해서 보호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조선을 속방화하는 정책, 보호국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민씨 정권은 친청 4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멜렌도르프, 외교 고문이었던 멜렌도르프를 비롯한 온건파들은 우리나라의 이제 민씨 정권들이죠. 여기는 새로운 돈을 발행하자. 당오전이라고 하는 돈을 발행해서 부족한 예산을 개화에 추진한 예산을 확보하자라는 입장이었고,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파의 경우는 아니다. 일본의 차관을 빌려오자. 일본이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일본 차관을 좀 도입해가지고 개화 정책에 필요한 돈을 쓰자. 예전에 흥선대원군처럼 이 당오전 같은 이런 돈을 또 발행을 하면 그때 흥선대원군은 당백전을 발행했지 않습니까? 이건 인플레이션이 온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 정도 그렇다면 일본에게 돈을 빌려봐라 해서 급진개화파 김옥균을 일본에 차관 도입을 해서 파견하는 거죠. 그런데 온건파들이 이제 안 좋은 루머를 퍼뜨립니다. 김옥균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 돈의 일부를 자신의 정치 자금으로 만들려고 한다. 횡령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런 안 좋은 소문 속에서 일본도 자신들이 원래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가 차일피일 미뤄서 결국 차관 빌려주기로 한 걸 취소합니다. 이로써 급진개화파의 입지가 굉장히 축소되는 거죠. 개화파의 분화, 이모군란 이후에 개화파는 이제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근데 이 급진개화파들은 스스로를 개화당이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개화를 추진하는 세력은 개화당이라고 불렀는데 자신들을 청나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당, 개화당, 독립당. 개화당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불렀던 것이고 스스로는 독립당이라고 많이 불렀고요. 온건개화파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청나라에 사대하는 거야. 그래서 사대당이라고 비하했습니다. 급진파는 청과의 종속관계 당연히 없애려고 할 테고요. 이들은 청나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무운동처럼 점진적으로 개혁하자. 아니다. 여긴 급진적으로 개혁하자. 문명 개화론을 펼쳤고요. 이들의 기본적인 사상은 조선의 전통 질서를 유지하고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몸을 그대로 쓰고 서양의 기술만 쓰자는 중체서용이라는 사상이었죠. 우리가 중국의 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술, 동도 서기론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문명 개화론이고요. 입장은 다 아실 테고. 그러다가 이제 차관 도입이 실패하면서 개화당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그런데 청나라 군대 일부가 절반 정도가 베트남으로 파병되는 사건이 나죠. 이게 바로 청나라와 프랑스의 전쟁. 청나라는 자신들이 양무운동에서 이룬 군사적인 발전, 신식 군대만 있으면 서양 군대 무섭지 않다라고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신감을 얻었던 계기가 조선에서의 이모군란이죠. 이게 도입하니까 군대 파견했더니 되더라. 조선을 자신들의 속방으로 만들었듯이 이제 자신들의 전통적인 속방 중에 하나였던 베트남에서도 자신들이 이제 제국주의 열강처럼 근대적인 모습의 종주국으로 다시 변신할 수 있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베트남 황제의 요청을 받아서 군대를 파병해서 베트남으로 침략하려던 프랑스와 한판 붙게 되는 게 청푸전쟁입니다. 초반에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죠. 하지만 점점 밀리게 되니까 조선에 파병됐던 3천여 명의 군대 중 절반을 베트남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 기회가 왔습니다. 청나라의 군대가 절반으로 줄었다. 그럼 이 급진 개화파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먼저 미국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미국이 거절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이 이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니까 일본과 손잡고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체국이라고 할 수 있죠. 우정국 개소식 그 축하연을 여는데 이걸 기회로 이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미리 준비해놨던 폭약을 궁궐에서 터뜨려서 왕과 왕비를 놀라키게 하고 주변을 혼란스럽게 한 틈을 타가지고 숨겨놨던 무기를 꺼내서 온건 개화파들을 제거하고 왕이 경복궁 창덕궁에 있던 왕에게 가가지고 지금 사대당과 청나라 군대가 정변을 일으켰으니 빨리 피신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가장 작은 궁궐이었던 경우궁으로, 창덕궁은 넓으니까요 자신들이 방어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작은 궁궐 경우궁으로 이궁하고 왕과 왕비를 옮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신들 일본 군대와 자신들이 키웠던 군대들로 호위를 하게 한 다음에 개화당 정부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난리가 났으니 빨리 입궐하라 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입궐할 거 아닙니까? 입궐하던 사람들을 이제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정변의 수법이죠. 근데 이때 이제 뭐 조영아라든가 그 다음에 많은 민씨 집안 사람들 중에서 좀 정권의 실수였던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개혁정강 14개조를 발표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위안스카이가 이끌던 청나라 군대가 너무 신속하게 개입을 해버리고요. 일본 군대 150명으로는 청나라 군대 1500명을 맞서기 힘들었던 거죠. 일본은 뒤로 빼버립니다. 약속을 배신하게 되는 거죠. 일본은 청나라가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생각보다 청나라가 빨리 개입을 했고요. 결국 3.1천하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도했던 세력들 급진개화파들은 왕을 끝까지 버리고 경들은 나를 버리고 가려는가라는 고종의 절규에 마음 약해진 홍영식, 자기는 뭐 위안스카이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었기 때문에 설마 나를 죽이진 않겠지라고 했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냥 떠나지 않았던 홍영식을 제외하고는 일본 공사관을 거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 공사관도 불타버렸고요. 홍영식은 조선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림으로 잠깐 표현해 보자면 3.1천하로 무너지고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급진개화파들은 상투를 자르고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됐고요. 독립당 급진개화파들이 일본의 그런 침략적인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칼을 빼두고 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했고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조선을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었죠. 꼭두각시처럼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패를 하고 조선을 둘러싸고 열강들의 각축이 더욱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 갑신정변은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이다.
청나라와의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자주 독립을 추구했고 내각제를 실시해서 왕의 전제권 마음대로 하는 걸 좀 제한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하려고 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죠. 하지만 개화당의 세력이 약했고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했다는 점, 그리고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실패를 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제가 생각에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그건데 결국 이 사람들이 실패함으로써 개화라는 말 자체가 좋은 의미였는데 이게 아주 안 좋은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돼버리죠. 개화하자고? 이거 결국 뭐야? 외세를 끌어들여서 엎어버리자는, 반역하자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미지가 되면서 개화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되어버렸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다 친청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친일 친청파가 아니라 정말 조선을 강력하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때 급진 개화파가 죽여버렸던 온건 개화파 중에서는 정권의 실세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리고 급진 개화파들도 결국 일본으로 망명해 버림으로써 조선에 남은 것은 누굽니까? 코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알맹이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쭉정이들만 남은 거죠. 더욱더 조선에는 인재가 없어지게 됐다. 인재 고갈. 저는 이게 가장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선을 그 뒤에 이제 조선의 개혁을 추진할 인재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화됐고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을 체결해서 조선은 일본에게 배상금을 주고, 아니 일본이 뒤에서 배후 조정을 했는데 무슨 배상금이냐라고 처음에 우리는 큰 소리 쳤으나 일본이 군함까지 요구하면서 이러면 전쟁하자는 거야 라고 하니까 결국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일본 공사관의 신축 비용까지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청과 일본은 우리 이번에 조선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했는데 그러지 말고 군대를 철수시키자, 그리고 다음에 파병할 때는 사전 통보하자라는 것을 약속하는 텐진조약을 체결하죠. 청나라는 왜 이미 자신들이 두 번 조선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으면서 왜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자신이 있었던 거죠. 조선은 이미 자신들의 속국이 됐고 일본은 이번에 붙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거죠. 조선 중립화론, 선생님이 편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본문의 내용을 빼서 좀 넣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빨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선을 두고 열강의 각축이 심해집니다. 청나라와 일본에 이제 러시아와 영국까지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니까 조선은 나름대로 저항을 합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와의 밀약을 추진하는 거죠. 조러 밀약을 추진합니다. 그걸 알게 된 청나라가 너 이러려고 했어라고 위시하게 되니까 우리 그런 적 없다. 러시아도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하죠. 이거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게 되자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 있다는 낌새를 체계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림에 거문도 있을 텐데 그렇죠. 영국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의 남하에 대해서 영국이 견제를 하고 되는 거죠. 결국 청나라의 중재, 사실상 러시아와 영국 사이에서 서로 이제 조선을 먹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러시아가 조선을 먹지 않겠다는 약속을 영국이 받고 철수가 기정사실화되자 청나라가 마치 자신들이 중재한 것처럼 조선에 또 뻥을 치게 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이제 독일 부영사 부들러와 그 다음에 갑신정변의 주역 중에 한 명이었다가 미국에 망명가 있었던 6.1중이 돌아와서 조선이 중립화의 길을 갈아야 살 수 있다라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죠. 이런 와중에도 조선은 개화와 자주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유경공원, 연무공원 등을 만들어서 인재를 키우고 군대적인 군사훈련을 하게 됐던 거죠. 이번에는 미국 교관을 데리고 와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사관을 설치함으로써 대미 자주 외교를 펼치죠. 청나라가 엄청 반대했습니다. 방해하고. 하지만 미국이 조선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노력을 함으로써 청나라가 끝까지 막아내지 못했죠. 하지만 여전히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했고 친청 세력들의 견제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